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영종도에 사는 30대 초반 주부입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제 인생에서 최근 5년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현재는 웃으며 회상할 수 있는 일들이 당시에는 상처로 남기도 했답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어릴 적에는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이 있죠. 제게는 승무원이 그러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멋진 유니폼을 입고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지겠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항공서비스학과에 진학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정도였어요. 스펙을 쌓고 노련한 끝에 25살에 국내 항공사객실 승무원으로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 날에는 아직도 떨림과 긴장이 꿈에 나오는데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가요. 20일 4년차의 서비스 능력이 나아져서 요령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객실 부사무장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제가 원하던 일을 하며 느끼는 충족감이 커졌어요. 어느 날 기장님이 미운알 팀과 객실 팀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제안하셨어요. 팀이 1년마다 바뀌기도 하고 운항과 객실이 다른 라인에 있어서 이런 자리는 거의 없다는 걸 봐야 했어요. 나이가 있으신 기장님께서 이 약속을 권하신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곤팀원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자동 참석이 되었어요. 나도 이렇게 운항팀이랑 객실 쪽이나 식사 같은 친목 뛰는 일인 줄 알지만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미 새로 오시셔서 소개해 드릴까 해요. 부기장님이 인사하고 제가 부기장 대신할 신동석입니다. 함께 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 부탁드립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한 팀으로 있는 중에 새로 오시는 경우가 없었는데 전 부기장님의 건강이 나빠져서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30대 초반의 젠틀한 느낌의 분이었지요. 실력과 인성이 좋아 소문난 분이니 객실 쪽에서도 많이 환영해 주세요. 물론 온갖 일이 있겠지만 서로가 일어나가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죠. 우리 객실 팀에는 미니가 많이 있어요. 부기장인 도미는 미혼이에요. 선남선녀들이 있어서 내가 깨 25g 라비를 생긴의 손발 객실 층 분들에게 신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소문으로는 기장인과 부기장이 사관학교에서 절친한 선후배 사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승무원과 파일럿이 연애를 많이 한다는 환상을 외부 사람들이 가지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연애를 하다가 들킨 두 사람은 회사에서 매장당할 위험이 컸어요. 주변 승무원들을 보면 연애나 결혼은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과 하는 것이 암묵적인 분위기였거든요. 어느 항공사의 기장과 승무원이 커플이라는 것을 어깨에서 사람들이 콕 찍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극소수 공식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적인 자리라도 기장님께서 연애나 다리를 놓아주라는 행동은 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었던 거예요. 농담이에요. 아, 우리 여기 밥도 먹고 술 한잔 하고 있는데 긴장 좀 풀자고요. 신동석 부회장님, 그리고 언제까지 혼자 지낼 꼰대 하실 거예요? 그만요. 저 같은 아저씨를 누가 좋아요? 민폐입니다. 김미영 부사무장님, 우리 부기장 아저씨 같아요. 네, 아니요. 전혀 안 그러세요. 그렇죠. 내 후배 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훤칠한 아저씨가 어딨어요? 이제 34살인데 뭔가 아주 시야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저랑 부기장님의 연결을 느끼게 해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나요? 내 얼굴이 빨개져 있네요. 얼굴이 귀까지 빨개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외적인 모임인 문항팀과 객실팀의 회식이 아무 일 없이 잘 끝났어요. 인사를 하고 대화도 나눴는데 그 뒤로 부기장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 예전과는 다르게 친근하게 대해 주더라고요. 저에게는 딱 그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운명적인 사건이 우리를 인연으로 이끌었나 봐요. 김현서, 발목이 완전히 나간 것 같네. 안 괜찮아? 고르는 게 가능할까? 객실에서 4년차로 근무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공학으로 강화하던 중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바닥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약한 난기류가 예상되어 승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응대를 하던 도중에요. 생각보다 강한 흔들림을 깨달게 되어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 때문에 기장인 미나와 부기장인 미아의 운항팀도 기상 판단을 잘못해서 곤란해지고 제 부러진 왼쪽 발목 때문에 난처했어요. 주로 절반이 넘는 승무원들이 고질적인 동상과 같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는 작은 타박상이나 삐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이번 사고는 꽤 충격적이었고 온몸이 붕 뜨고 넘어져 한쪽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무얼 하기 싫은 휴가를 4일 강행당하고 그리고 본래 의사치 않게 신동석 부기장과의 연애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어요. 일을 쉬는 동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신동석 부기장의 전화였어요. 자신의 판단 미스로 제게 닥쳤다고 생각한다며 만나서 사과를 해야겠다고 하더니 만나서는 제게 고백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미하신님을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했습니다. 만나보고 싶어서요. 놀라 좋겠지만 그만큼 진심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장님, 갑자기 이렇게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제가 니아 씨에게 잘 대할 자신이 있습니다. 직진 고백으로 제 마음에 들어와 혼을 쏙 빼놓을 턴이었어요. 제가 부상 때문에 쉬는 몇 달 동안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렇게 저희는 극소수의 공식 커플이 되어 야내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어차피 공식 커플의 사계절을 겪어봤으니 더 길게 끌 거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무엇보다 서로 너무 사랑하기도 했고요. 시부모님이 인자하시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더니 남편도 닮았는지 제게 아주 다정하고 자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이 모두 시청에서 공무원을 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셨어요. 국내 국외로 여행을 같이 다니시던 부부였죠. 남편과 저도 나이가 들어서 시부모님처럼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같이 하고 다니자고 약속했을 정도였어요. 시내에는 플루티스트인 르플루트 양인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라고 해요. 클래식 음악의 문외한인 저는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외국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했고 세계적으로 정기 연주회에 참석했다고 했어요. 성격도 귀여우면서 친절해서 동그라미가 사람 형상이 된다면 동글동글한 시누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죠. 시댁 식구들과 만난 건 상견례와 결혼식, 그리고 외부 약속뿐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시부모님과 남편은 시댁으로 제를 초대해주지 않았죠. 시부모님과 남편 모두 시댁으로 이사하려고 준비 중이라 결혼 후에 제정신에 정리되어 있는 집으로 이사할 것이라고만 언급했어요. 결혼 후에 일에 복구하려다가 발목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잠시 더 쉬는 것이 좋겠다고 남편과 결론을 내렸어요. 외동으로 자랐기에 아직 욕심이 많아서 일을 잠시 그만두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컸던 것 같아요.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비행 스케줄에 따라 새벽이나 밤에 출근하는 일이 많은 삶을 살다 보니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조정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낮잠을 자기도 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낮 시간에 살포시 잠들었을 때였어요. 평소에는 잘 꾸지 않은 선명한 컬러의 꿈이더군요. 꿈속에서 저는 깨끗한 냇물이 흐르는 물가에 발을 담그고 따뜻한 바람을 느끼면서 물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편안하고 좋아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있었어요. 그때 냇가에요. 커다란 연꽃이 떠내려왔어요. 그렇게 크고 고운 분홍 연꽃은 처음이라 나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꽃 안쪽에는 작은 개구리가 있었어요. 애기 개구리는 내 접근에 저항하지 않고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품 안으로 파고들어 나를 꼭 안기고 웃는 모습을 보며 깨어났습니다. 그동안 꿈을 이렇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니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고 기억에 오래 남네요. 비행기 조종사인 남편의 스케줄은 한 달 전에 미리 나오고 변경되는 일이 별로 없어서 남편의 일정을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 스케줄이 한 달의 절반 정도는 일하는 주기라 결혼 후에도 나와 남편은 여유롭게 여행을 많이 했어요. 다니고 집안일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나뼈는 일주일마다 하루 이틀 정기적으로 약속이 있는 곳에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취미 활동이나 모임이 있나요? 아무리 결혼을 했더라도 각자 개인적인 시간을 즐길 필요가 있으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존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궁금해서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물어봐도 단지 어디 좀 간다라는 말만 하고 엄청 당황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어떤 찔리는 일이 있거나 행동을 하면 얼굴에 올 때 시치미를 아는 사람이 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모가 닥치면서 그쪽 세계를 잘 아니라는 이유로 파일럿들은 각 지역에 애인이 있단다. 회사 승무원들에게 여러 번 건드려서 진급 기회가 놓쳐 있다고 폭로된다. 나는 소문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조사했다. 그동안 그런 소문을 들어도 다른 사람의 일로만 생각했었지만 내 남편이 그러한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이 바뀌었다. 오해가 더 커지기 전에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어느 날 남편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여보, 비행 스케줄은 정해져 있고 일정이나 모든 것을 공유하는데 왜 일주일에 이틀씩 정기적으로 다니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요? 그건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시댁에 다녀오는 것이에요. 부모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런데 왜 어디쯤 가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어딘가 다녀온다고 하고 언제 얼른 써요? 일단 별거 아니라서 얘기 안 한 건데 당신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 미안해. 워낙 나하고 모든 걸 공유하고 싶어 하는 솔직한 사람인데 그 부분만큼 숨기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왜 부모님은 아직도 이사 초대를 안 해주시나요? 옆집 엄한 시댁에 계속 가고 나는 안 가니까 죽게 되는 나. 아직 진정이 중에도 하고 어쩌면 조급해 보일까봐 그런 것 같아. 다음에는 같이 가자고 말할까 생각 쪄줘. 매번 다녀오는 약속이 씨 댁에 다녀오는 거였다는 말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찜찜한 아미가 쉬진 않더라고요. 시댁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를 예뻐하시고 좋으신 시부모님이 결혼 전과 후에 집에 한 번도 안 데리고 간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시댁에 한 번도 안 가본 세면을 의미하는 이라니 듣느보도 못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어 시댁에 다녀온 다른 남편 뒤를 따라 나섰어요. 물론 남편은 모르게 말이에요. 남편은 신혼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인천 창날 출구 쪽으로 가더라고요. 어느 주택가에서 차를 세우고 현관벨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진짜 시댁에 온 게 시어머니와 남편이 침마당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현관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몰래 따라왔는데 쉴 때까지 그냥 돌아갈 수 없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가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남편이 무슨 일인지 전화로 물어봤더군요. 집 앞에서 기다리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전화를 받았지만 실은 나는 시댁집 앞이라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하고 있었어. 남편은 당황스럽게 집으로부터 나왔어요. 언니, 교권을 어떻게 얼거 쏘겠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 야구 놀래켜 주려고 몰래 따라와줘. 어머님과 아버님이 집에 계시다. 인사를 드리고 가도 될까? 미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다음에 갖춰오면 되는데 오늘은 우선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이 많이 당황한 것 같아서 굳은 표정으로 집으로 그냥 가자고 했어요. 오버한 행동인가 봐. 하지만 직원들까지 와서 부모님에게 인사도 없이 가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급한 대책도 없이 그냥 가고 싶어. 그럼 엄마한테 말하고 오겠으니 잠깐만 기다려. 가족끼리 집에 들어가서 인사하는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닐 텐데. 남편은 긴장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다.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첩보작전도 아니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나 싶어 억지스러웠어요. 갑자기 얘기도 없이 찾아와서 실례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1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남편이 다시 나와서 집에 들어가자고 했어요.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한 방문을 해서 놀랐다며 마침 저녁을 먹으려 하셨더라면 서둘러 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드디어 우리 주 맞는구나. 안 그래도 정식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식사를 해주려 했는데 잘 됐네. 간만에 가족들끼리 모여 파 먹자꾸나. 잠깐만 기다려. 얼른 준비할게 어머니. 저도 더 올게요. 아니야, 널 동성애는 쉬고 있으렴. 아버지는 일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까지 3명이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시고 남편과 저는 거실에 있었는데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혼자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심심해서 집을 구경하려고 조금씩 둘러보았죠.
1층 거실 한켠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방 안을 돌아다니기에는 실내일 것 같아서 2층만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겠다고 생각했어요. 새로 지어진 건물이긴 하지만 아늑한 목조 구조라서 나무 계단을 오르는데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2층은 시부모님이 더 신경 써서 인테리어를 하신 것이 눈에 보였어요. 가족들의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고 따뜻한 느낌의 카페트이 깔려 있고 소품들이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시부모님 성격을 닮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크게 나 있는 통창을 통해 마당 풍경을 한참이나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같이 들려왔지만 2층에는 사람이 없을 텐데 우는 소리가 들려오자 등절기로 소름이 돋았어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자 소리가 점점 더 커져왔어요. 안쪽 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저도 모르게 홀린 듯 방문을 열었는데 시부모님이 안방에서 화장길이 서랍장을 보고 계셨어요. 안쪽 붙박이장에서 자그마하고 약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섭기는 했지만 확인해야 할 것 같은 장문을 주셨네요. 그러자 텅 비은 장로 안에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순간 두려운 마음에 의심했습니다. 한두 살밖에 안 보이는 어린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니 우는 아이가 더 어둡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아가, 누구니? 이리 나와봐.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더니 그제서야 울음을 그치고 붙박이장을 해서 기어 나왔어요. 인생을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때의 충격은 4개의 굴림속까지 각인되었습니다. 되었을 겁니다. 넌 그때 꿈에서 본 연꽃 호수의 6일 전 얼마 전 꿈에서 보았던 그 아이였어요. 아이는 뽀얗고 동그란 얼굴, 긴 속눈썹, 곱슬거리는 머리로 꿈속 모습 그대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제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다가오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죠. 제가 말을 걸자마자 언제 울었냐는 듯 저를 붙잡고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꿈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실제로 얼굴을 본다면 남편과 눈매, 콧대, 입술, 어느 하나 닮은 곳이 없더군요. 오빠 있는 어린 아기를 누가 붙박이 장에 혼자 둔 건지 그 분노가 올라왔어요. 아이가 누군지, 왜 여기에 있는지요? 의문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국어 문법에 따라 다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문을 떠나서 혼자 어두운 곳에 두었다는 데에서 과학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2층 안방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노트계 여비를 손으로 유를 남편은 제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적잖이 당황해 하더군요. 이 아이 누구야? 그게 시어머니가 2층을 급히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선이야, 하면 대우련 식탁에 저녁 차려놨다. 식기 전에 먹어야지. 엄마, 저희들이 얘기 좀 하고 갈게요. 먼저 드세요. 남편은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차널어린 표정으로 둘이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혼란스러운 남편을 따라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이름은 신성입니다. 이제 딸이 24개월이 된 지난 때예요. 아이를 보자마자 예감했지만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듣자 충격과 공포였죠. 뭔가 궁금한 점을 따져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상태를 보고 선을 잡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남편 뺨을 내려치고 돌아서서 시댁집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후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게 신을 집에 와서 안방 침대에 웅크려 누워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제 버릇이죠. 남편은 언제 왔는지 제게 자꾸 뭐라고 말을 걸었어요. 저는 생각에 빠져 대답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안방에서 나가더라고요. 모두가 힘들었던 그 밤이 지나가고 다음 날 오후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가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호, 우리에게 좀 무슨 얘기요? 당신에게 아이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일단 아무 말 안 했던 거 가르게요. 조만간 얘기하려고 했어요. 조만간. 그런 얘기는 결혼 전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사기 결혼당한 거잖아요. 당신 만나기 전에 결혼을 했었고 그 사람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랑 잠깐 어디 좀 같이 가자. 남편은 제 분노와 슬픔이 가시지 않자 어딘가로 함께 가달라고 했어요.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서울 근처에 있는 납골당이었습니다. 말없이 앞서 걷던 남편은 어느 한켠에 멈춰서 혼자 말을 이어나갔어요. 4년 전에 결혼했어요. 대학 동기였고 내 첫사랑이기도 한 사람이랑 오랫동안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을 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고 그러던 중에 생긴 기적 나이 바로 당신이 봤던 선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사망했어요. 아이를 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겪었다는 게 어떤 날이었는지 21세기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게 함정된 거 아니겠어요? 누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느냐고 하지만 의학과는 별개로 경우가 꽤 있는 모양입니다. 출산 후 출혈이 다였어요. 그럼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2년이 좀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그래도 저와 만나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나한테 말을 했어야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해도 나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어야죠. 나를 속인 사실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라는 건 알지만 운명이라고 생각했기에 어떻게든 당신과 이어주고 싶었어요. 토트치트 이게 무슨 부탁장으로 처음 출근하던 날, 당신은 못 봤지만 나는 공항에서 당신을 처음 봤어. 처음에는 제 전 가족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닮은 모습에 끌려서 그래서 기장님께 식사와 회식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있는 걸 기장님은 이미 알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고, 선배는 내가 아내를 잃고 방황했던 것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냥 가까이서 당신을 보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을 알면 알수록 김미현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6시에 나가는 것이 참 어려워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런 저를 용서 못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난 이제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과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에게 과거를 말하지 않고 결혼하기까지 한 일은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남편이 사랑한다고 한 말에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이해했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 혼자 생각할 시간이 생겨서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따로 언급은 없었지만 꾸역꾸역 보았던 그 아이를 현실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고 그로부터 남편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들이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맞아 떨어지는 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품에 안겨 방긋방긋 묻던 아이의 눈동자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런 아이를 힘들게 낳은 친모는 죽으면서 편히 눈 감을 수 있었을까 생각도 너무 고여 며칠간 생각이 꼬리를 물고 끝없이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친정을 찾습니다. 부모님은 얼굴이 수척해졌다며 몸보신을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차려진 밥상을 받으며 밥을 먹는데 고마움과 함께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더군요. 간만에 처녀 시절을 보낸 제 방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딸은 무슨 일이 있어서 고민이 많은지 얼굴이 날려 보여요. 엄마와 아빠는 항상 신기해하고 얼굴만 봐도 어떻게 내 마음을 읽어내는지 당연한 일처럼 여깁니다. 엄마는 어떻게 내가 자식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딴 엄마가 낳은 아이는 아니라고 말해요. 맞아요. 저는 친부모가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7살 때 입양된 이야기를 해드리려면 길어질 수 있지만 제 기억 속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의 부모님과 친부모님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형제처럼 지내왔다고 합니다. 저는 6살 때 부모님과 함께 교회로 나들이를 나갔다가 역주행 중이던 차량과 사고를 당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상대 차량은 수면 부족으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간단히 정리된 사고 유발로 인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남게 되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에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신 분이 현재의 부모님이었어요. 가족들 중에서는 일부를 맡긴 적도 있었고 보호소에도 갈 뻔한 적이 있었지만
15살 때 저희 의견을 물어보셔서 입양해 주신 지금의 부모님이 계셨어요. 미안하고 아줌마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자 하지만 만약 괜찮다면 미안히 우리 딸이 됐으면 좋겠어요. 되어줄래? 가족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손을 잡고 함께 가족이 되어줄래? 라고 물어보는 목소리가 기억에 남아요. 어릴 때 진심으로 사랑받고 안전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입양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고 후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존경하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부자나 죽음에 대한 이해를 빨리 얻을 수 있었고 평범한 아이처럼 잘 자랄 수 있었죠. 부모님처럼 마음이 단단하고 보석 같은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가족을 잃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고 후에 충격으로 말을 하지 않던 시간이 있었는데 추적해서 집에 있는 우리와 함께 진하게 연결됐을 때 내 눈을 마주치고 엄마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원래부터 내 딸람이 얼마나 좋을지 고민했는데 그 순간 깨달았죠. 하늘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식을 보내주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머리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된다는 걸 깨달았죠. 사실은 엄마가 남편에게 아이가 있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남편의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 아이를 꿈에서 먼저 만났던 이야기고 지금도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생각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엄마에게 말했었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딴 생각들도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운명같이 나의 과거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그 아이를 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혼란스러워요. 미안해요. 단연 고민이 되지만 동시에 힘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너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면의 목소리를 꼭 들어봐야 해요. 우리 딸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또 힘들 때는 엄마나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불안할 때는 우리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 친정 부모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마음이 폭풍처럼 정리됐다는 느낌이었어요. 내 마음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고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해외 비행 스케줄을 마치고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스로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는지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식사를 했어요. 여보, 우리 집 앞 공원에 산책할래요? 완연한 봄이 왔어요. 남편과 함께 나무와 꽃을 바라보고 해가 진 하늘을 바라보며 서로 말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오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얘기 좀 들어줄래요? 저의 입양 사실과 친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스스로가 입양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숨겨왔던 사연 등을 남편에게 전했어요. 고백했어요. 더불어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어요. 됐지요. 우리 둘 다 가족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네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게 이런 걸까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손을 꽉 잡아주더군요. 그 운기가 어떤 말보다 진한 위로가 되고 용서가 되는 기분을 얻죠. 사실 아직도 선예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워요. 꿈속에서 봤던 아이를 진짜 만났다는 것도 믿겨지지가 않고 선희의 존재가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리게 해서 두렵기도 해요. 내 안에 있던 구모로굼을 다시 마주하는 느낌이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감정과 기억을 되새겨보게 했고 다음과 같이 문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2살 때 저가 아이를 돌보기 전 꿈에서 그 아이를 만났다고 하니 저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저도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 몰랐다고 했고 그 소녀는 태어났을 때부터 친엄마보다 우리 엄마의 존재를 먼저 인식하여 할미가 자신의 엄마로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부재를 모르는 2살 아이로 생각했었지만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침실 옷장 같이 어두운 곳이나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잠을 잘 잡니다. 모든 부모에게 그러한 것은 당연할 것이지만 그에게는 너무 아픈 손이 되었습니다. 매번 불규칙한 스케줄을 핑계로 압에
너로 또 잘못하고 그 아이를 부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나는 당신을 만나고 아이를 짐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부모 자격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야. 당신을 속였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비참하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 그날은 밤늦게 별이 뜰 때까지 둘이 공원에 오래 앉아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눴어.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나니 내 내면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더군. 그래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혼자 시조부모님을 방문했어. 시조부모님은 연락 없이 집을 방문한 게지요. 저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변명과 사과를 하셨어요. 남편과 나에게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부모님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주의 존재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고도 하셨죠. 제가 시댁에 갔을 때 아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일어나서 거실 소파로 아장아장 걸어왔어요. 아이가 낯설거나 무서워할까 봐 조용히 기다렸는데 일이 이상하게 발전했어요. 낯선 저를 빤히 관찰하던 아이가 갑자기 툭툭 건드리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평소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가 나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보고 꽤나 놀랐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와 상호작용하며 장난을 치던 아이는요. 오랫동안 그렇게 지켜온 것처럼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제 머리와 얼굴의 향기가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끊임없이 만지고 살펴보더라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와 밥을 먹기 전까지도 제 곁에 있다가 15분이 지난 것 같아 너무 오래 안고 있었다며 놓으려고 하니 급기야 서럽게 울기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 전화를 받았는지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떤 일로 부모님 집에 갔는지 궁금해 그냥 보러 갔다 왔어요. 처녀 부러웠다고 업적 일 얘긴 걸 보고 싶어서 갔다 왔죠. 남편은 제가 아이를 보고 싶어서 시댁에 다녀왔다는 말이 충격적이라고 하더군요. 이었나 봅니다. 이었다는 걸 느낍니다. 한참을 저를 보면서 입을 떡 벌리고 한참 동안 쟤를 보며 입을 벌리고 바라만 보던 나고요. 바라만 보던 나였죠. 깔깔 웃고 말았습니다.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스스로 남편에게 선혜를 보고 나 스스로 남편에게 선혜를 보고 싶어서 시댁에 간다고 말하고 나니 시댁에 간다고 말한 후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시간들이 눈 녹듯이 그렇게 고민했던 시간들이 눈처럼 녹아 없어졌습니다. 사라지고 아이를 향한 애정이 본물처럼 사라지고 아이를 향한 애정이 샘물처럼 터져주더군요. 터져 흘려주었어요. 이상하게 아이가 눈에 어른거리고 보고 이상하게 아이가 눈에 어른같이 보이고 싶어서 하루를 멀다 하고 시댁에 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을 멀리하고 시댁에 드나들었습니다.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보고 싶어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보고 싶어. 조 그림 본들 처음에는 오셔도 얼떨떨했지만 나는 선의를 이뻐해보고 싶어서 자주 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시부모님께서 저와 현이만의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들어가 보니 침대 위에서 자야 할 아이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붙박이장을 열어보니 혼자서 애착 토끼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소니아가 혼자서 여기서 놀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제게 달려와서 앙나라고 하더라고요. 선혜는 아직 말을 잘하진 않지만 언니란 발음이 어려운지 저를 안나라고 부르더라고요. 오늘 안나랑 같이 놀기를 약속했었잖아. 우리 소꿉놀이를 하고 놀까요? 쟤도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았을 때 작은 다락방이나 구석진 자리가 그렇게 아늑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선혜는 붙박이장이나 작은 방 구석에서 잠들거나 노려고 하는 것을 단번에 이해했어요. 둘이 한참을 붙박이장 안에서 놀다가 저도 모르게 아이를 안고 잠이 들었었죠. 시간이 지나 누군가 밖에서 눈을 떴을 때 남편이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저와 현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날 유난히 저와 떨어지기 싫어서 울면서 매달리는 아이를 보고 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혜를 집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기로 했는데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무작정 이렇게 데려가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던 거네요. 그럼 우선적으로 몇 일만 데리고 있을까요? 오늘 필요한 짐만 들고 가면서 사냐 언니랑 같이 집에 갈까 해요. 약 빼놓기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저는 다른 것보다 아이의 선택이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아이가 저와 함께 갈 것이라고 결정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요. 제 품에 꼭 안겨서 떨어지지 않는 아이를 보고 시부모님과 남편도 결국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집에 온 길로 선혜는 영원히 제 딸이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우려도 하며 계속 키웠던 손주가 사라지니 허전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저와 있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발달이 느린 것을 보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인정했습니다. 하실 수밖에 없었나 봐요. 5년이 지난 지금 사녀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어엿한 꼬마 숙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2살짜리 아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대장 누나이기도 하고요. 2년 전에 태어난 아들 민범이는 이상하게 선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른다더라고요. 남매 우애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니까요.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은 우리 가족을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렇게 뿌듯해 하세요. 남편도 제가 선혜를 가슴으로 낳았다고 제 딸이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감동받아 하며 더 잘 해주고요. 남편이 숨기고 거짓말한 거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할까도 생각했었는데요. 제 일장도 이해하기 위하여 가정적인 이런 사람이 하늘에 또 있을까 싶어 여태 잘 지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하고 감추려고 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된 거였죠. 얼마 전 어버이날에 유치원에서 배웠는지 어버이 은혜를 받아 송원의 색깔 나네요. 비록 소꿉놀이 세트이지만 저와 남편에게 밥을 만들어주면서 반 맛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콩맛박 아션으로 이해해주는 따뜻한 밥 먹었으면 좋겠어. 진지 잊으세야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과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기쁨의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여러분도 가족들과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해보세요.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던 사랑을 가족들에게 꼭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사랑하세요.